거대한 문이 열리던 순간 25년의 시간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선명한 태극 문양을 단 KF-21 보람의 양산 1호기가 모습을 드러내자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이들이 말을 잃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 긴 여정을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2026년 3월 25일 경상남도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본사 경납고. 그날 오전 경납고 앞에는 수백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오직 하나의 목표를 바라보고 달려온 사람들이 그 자리에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납고의 거대한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선명한 태극 문양과 함께 모습을 드러낸 것은 날카롭고 아름다운 실루엣의 전투기 한 대, KF-21 보람의 양산 1호기였습니다.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울었다고 합니다. 엔지니어들도, 군인들도, 취재진들도 25년이라는 세월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다고 말합니다. 전투기를 직접 만든다는 게 왜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대한민국 공군이 지금 어떤 전투기를 운용하고 있는지부터 볼 필요가 있습니다. F-35, F-15K, KF-16 같은 기체들입니다. F-35는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 만든 전투기이고 대한민국은 그것을 구매해 운용합니다. F-15K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제, KF-16은 미국의 F-16을 라이선스 받아 우리가 조립한 기체지만 핵심 기술은 여전히 미국 것이어서 미국의 허락 없이는 마음대로 개조할 수도 없습니다. 외국 전투기에 전적으로 의존하면 세 가지 큰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는 수출 통제 문제입니다. 미국제 전투기는 아이탈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국제 무기 거래 규정에 묶여 있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산 전투기를 제3국에 팔려면 반드시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미국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원하는 나라에 팔 수 없습니다. 우리가 돈을 내고 만들었는데도 그렇습니다. 둘째는 핵심 정보 접근 문제입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전투기를 팔 때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나 핵심 설계 도면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이 그 전투기의 성능을 우리 필요에 맞게 업그레이드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결국 미국 업체에 다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셋째는 공급망 취약성 문제입니다. 미국과 관계가 나빠지거나 미국이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거나 또는 미국 내부 정치 상황이 바뀌면 부품 공급이 끊길 수도 있습니다. 전쟁 중에 부품이 오지 않는다는 것은 전투기가 땅 위에 묶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체 전투기 개발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전투기는 인류가 만든 공학산물 가운데 가장 복잡한 것 중 하나입니다. 마하 1.8, 그러니까 음속의 1.8배로 날아다니면서 극한의 기동을 하고 동시에 적 전투기를 탐지하고 미사일을 발사하고 전자전을 수행하고 조종사를 지켜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기체에는 엄청난 열과 압력이 가해지고 수십만 개의 부품이 모두 동시에 완벽하게 협력해야 합니다.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만 나열해도 항공역학, 구조공학, 재료공학, 엔진 기술, 레이더 기술, 전자전 기술, 소프트웨어 공학, 무기통합 기술이 모두 한 기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도 손에 꼽힙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제 그 손에 꼽히는 나라가 됐습니다. 시간을 2001년 3월 20일로 돌려보겠습니다. 충청북도 청주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선언합니다. 대한민국이 첨단 전투기를 자체 개발하겠다고요. 당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박수도 있었겠지만 의심도 적지 않았을 겁니다. 당시 대한민국의 항공기술 수준을 생각하면 충분히 나올 만한 반응이었습니다. 해외에서는 더 냉담했습니다. 한 외신은 이 선언을 두고 초등학생이 미적분을 푸는 격이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웃음이 완전히 근거 없는 말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의 항공기술은 사실 훈련기 수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T-50 골든 이글이라는 초음속 훈련기를 미국 로키드 마틴과 공동 개발하며 기초기술을 쌓고 있던 단계였습니다. 그 뒤 KF-X 사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흔들렸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추진됐지만 이명박 정부 초기에는 예산 문제로 사업 타당성 조사가 무려 7번이나 반복됐습니다.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14년이나 끌었습니다. 그 사이 노후 전투기들은 계속 늙어갔습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2015년에 찾아왔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마침내 KF-X 사업이 체계개발 착수 승인을 받았습니다. 총 개발비 약 8조 5천억 원, 개발기간 약 10년의 대형 국가사업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2001년 선언 이후 무려 14년 만이었습니다. 왜 14년이나 걸렸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과연 할 수 있느냐는 의심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그 14년의 표류가 전부 낭비만은 아니었습니다. T-50 훈련기와 FA-50 경전투기를 개발하면서 축적한 기술과 인력이 나중에 KF-21 개발의 토대가 됐기 때문입니다. FA-50은 T-50 훈련기를 기반으로 만든 경전투기로 록히드 마틴과 협력해 개발했습니다. 이 FA-50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은 전투기가 무엇인지 몸으로 익혔습니다.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무장 시스템은 어떻게 통합하는지, 시험 비행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요. FA-50은 현재 폴란드 36대, 말레이시아 18대, 필리핀 12대 수출이 확정됐고 지금도 추가 수출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이 FA-50의 성공이 한국이 전투기를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의 출발점이었습니다. KF 사업이 착수된 2015년, 대한민국은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총 개발비의 20%인 약 1조 7천억 원을 분담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록히드 마틴과도 협력 계약을 맺었습니다. F-35 구매와 연계해 핵심 기술 25개를 이전받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15년 4월, 미국이 갑자기 입장을 바꿉니다. 4개의 핵심 장비에 대한 기술 이전, 불가 방침을 통보한 것입니다. 그 4개가 바로 A4 레이더, IRST, 전자전 장비, EOTGP였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많은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KF-X 사업은 이제 끝났다고요. 하지만 대한민국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들겠다고요. 첫 번째는 A4 레이더입니다. 능동 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전투기의 눈입니다. 이 레이더가 있어야 수백 킬로미터 밖의 적기를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습니다. 현대 전투기에서 이것이 없으면 사실상 싸울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IRST입니다.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로 적 전투기가 내뿜는 열기를 감지해 레이더를 켜지 않고도 적을 탐지합니다. 레이더를 켜면 상대방도 저기서 나를 탐지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IRST는 상대에게 들키지 않고 조용히 탐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세 번째는 전자전 장비입니다. 적의 레이더와 미사일 유도 신호를 방해하고 우리 기체를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현대전에서 전자전 능력이 없는 전투기는 갑옷 없이 전장에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네 번째는 EOTGP, 전기광학 표적 추적 장비입니다. 카메라와 레이저 시스템으로 지상 표적을 정밀하게 찾아내는 장치로 정밀 폭격에 필수적입니다. 이 네 가지가 없으면 전투기는 전투기로서 기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것들은 줄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A4 레이더는 한화 시스템이 맡았습니다. IRST는 미국이 거부하자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사와 협력해 기술을 확보하고 이후 국산화를 진행했습니다. 전자전 장비는 LIG NEX 1이 담당했습니다. EOTGP 역시 국내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이 결정이 얼마나 대담한 도전이었는지 이해하려면 당시 한국의 레이더 기술 수준을 봐야 합니다. A4 레이더는 수천 개의 작은 송수신 소자가 배열돼 있고 이것들이 동시에 전파를 발사하고 수신하면서 표적을 탐지합니다. 이것을 만들려면 반도체 기술, 신호처리 기술, 소프트웨어 기술이 모두 최고 수준이어야 합니다. 당시 A4 레이더를 독자 개발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정도였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2025년 8월 한화 시스템이 국산 A4 레이더 양산 1호기를 출고해 KF-21에 탑재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이 기술을 가진 나라 대열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심지어 A4 레이더의 핵심 소자인 질화갈륨 소자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독자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미국, 유럽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미국이 안 된다고 했더니 대한민국이 세계 3위 기술을 만들어낸 셈입니다. KF-21은 2022년 7월 19일 첫 비행을 했습니다. 경남 사천공항에서 KF-21 CJ 1호기가 처음 하늘로 올라간 날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든 전투기가
대한민국의 하늘을 처음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42개월 뒤인 2026년 1월 13일, 방위사업청이 공식 발표를 합니다. KF-21이 지금까지 총 600여 회의 시험 비행을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완료했고 1만 3천 개가 넘는 시험 조건을 모두 통과했다고요. 600회 무사고. 왜 이게 놀라운 일일까요? 미국의 F-35는 개발 과정에서 2,000개가 넘는 결함 목록이 작성됐고 개발은 몇 년씩 지연됐습니다. 중국의 제-20도 개발 과정에서 시제기 추락 사고가 있었습니다. 스웨덴의 그리펜도 초기 개발 중 추락 사고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시제기 6대로 42개월 동안 1,600회 비행을 하면서 추락 1번, 중대 사고 1번이 없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이 기적이라고 표현한 것이 과장이 아닙니다. 시제기가 6대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6대는 단순히 똑같은 기체 6개가 아닙니다. 각각 역할이 다릅니다. 시제 1호기는 기본 비행 성능 검증을 맡았고 2호기는 고바등각 비행 시험을, 3호기는 무장 분리 시험을, 4호기는 야간 공중급유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5호기와 6호기는 복자형으로 운용됩니다. 특히 야간 공중급유 시험은 눈여겨볼 만합니다. 2025년 3월 24일 시제 4호기가 야간의 KC 330 공중급유기로부터 연료를 받는 시험을 했는데 야간 공중급유는 전투기 조종 가운데 가장 어려운 기술 중 하나입니다. 깜깜한 밤하늘에서 두 대의 항공기가 시속 수백 킬로미터로 비행하면서 연료 호스를 연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단 한 번의 시도만에 성공했습니다. 고바등각 비행 시험도 인상적이었습니다. 2024년 1월 시제 2호기가 약 70도에 달하는 고바등각 기동에 성공했습니다. 2024년 바등각이란 전투기 기수, 즉 앞부분이 하늘을 향한 각도를 뜻합니다. 70도라는 것은 거의 수직으로 치솟듯이 기술을 들어올리는 극한 기동입니다. 이렇게 임무를 나눠 동시다발적으로 시험을 진행했기 때문에 개발 속도를 크게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성능을 보겠습니다. 먼저 속도입니다. 마하 1.8입니다. 마하 1이 음속, 그러니까 소리의 속도입니다. 초속 약 340m, 시속으로 하면 약 225km입니다. KF-21은 마하 1.8이므로 시속 약 200km 정도로 비행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2분이면 갑니다. 참고로 F-35는 마하 1.6이 최고 속도인데 KF-21이 더 빠릅니다. 항속거리는 900km입니다. 서울에서 중국 베이징까지 직선 거리가 약 950km니 왕복하고도 남습니다. 공중급유를 받으면 이 거리는 사실상 무한대로 늘어납니다. 전투행동 반경은 약 780km입니다. 서울 기지에서 출발하면 평양은 물론이고 상당히 깊은 북방 지역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무장 탑재량은 700kg이고 하드포인트가 10개입니다. 엔진은 2기를 탑재하고 총 추력은 44, 0lb입니다. 약 20톤의 힘으로 밀어낸다고 보면 됩니다. 전투기 무게가 약 25톤이니 추력이 거의 무게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수직에 가깝게 솟구치는 기동이 가능한 것입니다. KF-21은 4.5세대냐 5세대냐 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4세대 전투기는 F-15, F-16, 미라주 2000 같은 기체들입니다. 강력하지만 레이더에 잘 잡힙니다. 5세대 전투기는 F-22, F-35, 중국의 J-20처럼 스텔스 기능이 있어 레이더에 거의 잡히지 않는 기체들입니다. 4.5세대는 그 중간으로 프랑스 라팔, 유럽 유로파이터 타이푼, 스웨덴 그리펜 2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처음부터 5세대 스텔스기를 만들었다면 어땠을까요? 개발 비용은 지금의 서너 배가 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개발 기간도 훨씬 길어졌을 것입니다. F-35가 왜 그렇게 비싸고 오래 걸렸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최고 수준의 스텔스, 최고 수준의 전자장비, 최고 수준의 무기 시스템을 모두 한꺼번에 넣으려다 보니 모든 것이 뒤엉켜 문제가 생겼습니다. 최초 추산된 총 개발비 330억 달러가 최종적으로 4천억 달러를 훌쩍 넘었습니다. KF-21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블록 방식입니다. 블록 1은 2026년부터 일단 현재 기술로 만들 수 있는 최선의 전투기를 만들어 실전 배치부터 합니다. 블록 2는 2028년에서 2032년 사이 정밀 공대지 공격 능력과
전자전 능력, 드론 연동 능력을 추가합니다. 블록 3는 2030년대 후반부터 내부 무장창을 추가하고 스텔스 성능을 대폭 강화해 진정한 5세대로 변신합니다. 이 블록 방식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설비 재활용입니다. 블록기를 만들며 구축한 생산시설, 인력, 공급망을 블록이, 블록 3에서도 그대로 활용합니다. 둘째는 리스크 분산입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하다가 실패하는 것보다 단계별로 성공을 쌓아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방식이 훨씬 안전합니다. 셋째는 수출 시장 전략입니다. 세계에서 F-35를 살 수 있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미국의 동맹국이어야 하고 그만한 돈도 있어야 하며 미국의 수출 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KF-21급 4.5세대 수준의 전투기를 원하는 나라는 훨씬 많습니다. 바로 그 시장을 노리는 것입니다. KF-21은 오픈 미션 시스템을 채택했습니다. F-35처럼 모든 것이 잠겨있는 폐쇄형이 아니라 구매국이 자국 무기나 장비를 통합하기 쉬운 개방형 설계를 했다는 뜻입니다. 우리 무기를 직접 탑재할 수 있어요라는 점이 많은 나라의 정치적 독립성과 군사적 자율성 측면에서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갑니다.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양산국이라는 말은 무게가 큽니다. 현재 독자적으로 초음속 전투기를 설계하고 양산할 수 있는 나라를 꼽아보면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스웨덴, 그리고 대한민국이 8번째입니다. 일본도 F-2 전투기를 개발했지만 이것은 미국 F-16을 기반으로 한 것이고 록히드 마틴이 깊이 관여했습니다. 인도도 테자스라는 자국 전투기를 개발했지만 개발 기간이 30년 넘게 걸렸고 성능 면에서 4세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터키의 KAA는 2023년 첫 비행을 했지만 아직 양산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빠르게 이 클럽에 진입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KF-21에 들어간 국산화율은 약 65%입니다. 처음 전투기 개발을 선언했던 2001년 당시 우리나라의 항공 부품 국산화율이 거의 0에 가까웠던 것을 떠올리면 25년 만에 65%라는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 발전인지 실감하게 됩니다. 2025년 10월 17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아덱스 2025가 개막했습니다. 그리고 KF-1이 처음으로 일반 대중 앞에서 비행 시범을 보였습니다. 단순한 비행이 아니었습니다. 개발 이후 최초로 중력 가속도 제한이 해제된 완전 기동 시연이었습니다. 고속급선의 급강하, 수직 상승, 배면 비행. 그 장면이 담긴 영상은 전 세계로 퍼졌고 수십만 뷰가 넘는 해외 반응 영상들이 쏟아졌습니다. 해외 항공 전문 채널들의 반응은 강렬했습니다. 이 기동을 F-35는 못한다. 한국 항공기술의 새 장을 열었다. KF-21이 공중에서 보여준 것은 단순한 에어쇼가 아니라 기술 완성의 다중기술 공중에서 증명이다. 2025년 6월 항공 전문 매체 에이비에이션 에이지트가 발표한 세계 10대 전투기 순위에서 KF-21이 4위에 올랐습니다. 1위가 F-35, 2위가 중국 J-0, 3위가 F-21 랩터였습니다. 라팔도 아니고 타이푼도 아니고 그리펜도 아닌 KF-21이 4위였습니다. 한국이 이 전투기를 만들기 시작했을 때 세상이 비웃었다는 점을 떠올리면 그 비웃음이 이제 순위표로 되돌아온 셈입니다. 2026년 3월 말 프라보어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국빈 방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KAI를 직접 방문해 KF-21 16대 수출 계약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것이 KF-21의 첫 번째 해외 수출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인도네시아가 처음에는 KF-21 개발에 분담금을 내는 공동개발국으로 참여했다는 사실입니다. 총 개발비의 20%, 약 1조 7천억 원을 내기로 했지만 중간에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분담금을 제대로 못 낸 적이 있었습니다. 한때 한국과 인도네시아 사이에는 갈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문제를 해결했고 16대 구매로 마무리된 것입니다. 아랍에미리트 UAE도 KF-21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 거론되는 규모는 약 21조 원입니다. UAE는 원래 F-35를 사려고 했지만
중국의 화웨이 장비를 쓴다는 이유로 미국이 F-35 판매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찾던 중 KF-21이 부상한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약 10조 원 규모의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수출 시장이 얼마나 큰지 감을 잡아야 합니다. 전 세계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노후 전투기를 교체해야 하는 나라가 수십 개 있습니다. 이 나라들이 원하는 것은 F-35가 아닙니다. F-35는 너무 비싸고 너무 복잡하며 미국의 정치적 조건이 따라붙습니다. 프랑스 라팔은 뛰어난 전투기지만 대당 약 1억 2,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00억 원 수준입니다. 유럽 유로파이터 타이품도 비슷한 가격대입니다. 반면 KF-21은 블록 1 기준 대당 약 2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팔이나 타이푼보다 40% 저렴합니다. 성능은 어떨까요? 2025년 항공 전문지 순위에서 K-21이 4위, 라팔은 그 아래였습니다. 가격은 낮고 성능은 더 좋습니다. 여기에 오픈 미션 시스템으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고 기술 이전에도 유연하게 협상합니다. 수출 경쟁력이 압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2022년 대한민국 방산 수출액은 사상 최대인 173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2025년에는 154억 달러를 기록했고 2026년에는 200억 달러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폴란드만 봐도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천무 다연장 로켓 계약을 합치면 한 나라에만 계약 총액이 1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노르웨이에는 천무 다연장 로켓 약 1조 원 규모 수출도 있었습니다.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전 세계 수십 개 나라가 한국 무기를 사려고 줄을 서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갑자기 무기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미국, 독일, 프랑스 같은 전통 방산 강국들은 생산 능력이 부족해 주문이 들어와도 2~3년을 기다리라고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이 나섰습니다. 빠른 납기, 검증된 품질, 합리적인 가격, 이 세 가지로 세계 시장을 파고든 것입니다. K-POP, K, 드라마에 이어 K, 방산이 세계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성과를 더 정확히 보려면 남은 숙제도 솔직히 봐야 합니다. 첫째는 엔진 문제입니다. KF-21에는 현재 미국 GE의 F414 엔진이 들어갑니다. 한화의 어로스페이스가 면허 생산을 하고 있고 2025년 기준 국산화율이 약 40에서 50%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핵심 기술 일부는 여전히 미국에 있어 KF-21을 수출할 때 미국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완전한 항공 주권을 위해서는 국산 엔진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블록 3용 국산 엔진 개발에 약 3조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둘째는 실전 경험 부재 문제입니다. 라팔이 세계적으로 수출이 잘 되는 이유 중 하나는 리비아, 말리, 시리아 등에서 실제 전투에 투입돼 좋은 성과를 냈기 때문입니다. KF-21도 언젠가 그 실전 경험이 쌓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EOTGP, 완전 국산화 문제입니다. 4가지 핵심 장비 중 전기광학 표적 추적 장비의 완전 국산화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다른 3개 장비에 비해 조금 더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숙제들이 남아있다는 사실이 KF-21의 성과를 깎아내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과제를 하나씩 해결해가는 과정 자체가 대한민국 방산기술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블록 2는 2028년에서 2032년 사이입니다. 현재 블록 1은 주로 공대공 전투에 특화돼 있습니다. 블록 2에서는 다목적 전투기로 업그레이드됩니다. 정밀 공대지 타격 능력이 크게 강화되고 적 지상 레이더를 파괴하는 대방사 미사일 운용 능력과 전자전 능력도 함께 강화됩니다. 드론 연동 이야기도 중요합니다. 미래 전투기는 혼자 싸우지 않습니다. 유인 전투기 한 대가 여러 대의 무인 드론을 지휘하는 방식의 전투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KF-21도 블록 2부터 이런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사람이 탄 KF-21이 공중에서 여러 대의 무인 전투 드론을 원격 조종하며 작전을 수행하는 그림입니다. 더 먼 미래도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6세대 전투기 기술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인공지능을 탑재하고 스텔스는 기본이며 양자통신을 이용한 전자전 능력까지 갖추는 개념입니다. 공군은 2040년대 중반 이후 F-35보다 우월한 6세대 전투기 기술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KF-21을 개발하면서 축적한 기술과 인력이 그 기반이 될 것입니다. KF-21에는 단좌형과 복좌형 두 버전이 있습니다. 단좌형은 조종사 1명이 타고 복좌형은 2명이 탑니다. 복좌형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앞에 조종사가 비행에 집중하는 동안 뒤에 무기 시스템 운용자가 복잡한 전자전이나 드론 통제, 정밀 타격 임무를 전담할 수 있습니다. 임무가 복잡할수록 2명이 역할을 나누는 편이 훨씬 효율적이고 안전합니다. KF-21은 처음부터 단좌형과 복좌형을 동시에 개발했습니다. 그것도 동시에 말입니다. 시제기 6대 중 5호기와 6호기가 복좌형입니다. 미국도 못한 일을 해낸 것입니다. 안보 측면에서의 의미도 큽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공군은 노후화된 F-4 팬텀, F-5제공호 같은 구형 기체들을 계속 운용해 왔습니다. 이것들이 KF-21로 교체되면 공군 전력은 한 단계 도약하게 됩니다. 2032년까지 120대가 배치될 예정이고 이를 통해 한반도 방어 능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됩니다. 경제적 의미도 분명합니다. KF-21 개발에 투자된 돈은 그냥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 자금은 대한민국 방산기업들의 기술 개발에 투입됐고 그 기술들은 다시 수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UAE 21조, 사우디 10조, 인도네시아 수출 등을 모두 합치면 수십조 원의 수출이 기대됩니다. 개발에 들어간 돈을 훨씬 뛰어넘는 경제적 가치입니다. 기술적 의미도 큽니다. A사 레이더 기술은 민간 항공기, 자율주행차, 기상예보 시스템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복합 소재 경량화 기술은 항공기, 자동차, 우주선에 쓰입니다. 전투기 하나를 개발하면서 얻은 기술들이 산업 전반으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이상 미국이 안 팔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내가 만든 전투기로 내 하늘을 지키는 나라. 이것이 진정한 자주 국방입니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대한민국은 소총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나라였습니다. 미군의 지원이 없었다면 나라가 없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76년이 지난 2026년 대한민국은 스스로 만든 초음속 전투기를 공군에 납품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 변화의 속도와 규모, 그것이야말로 진짜 대한민국의 저력입니다. 다시 2026년 3월 25일 그 경납고 앞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5년 전 우리는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전투기를 만들겠다고요. 세상은 비웃었습니다. 우리가 전투기를 만들겠다고요. 세상은 비웃었습니다. 초등학생이 미적분을 푸는 격이라고요. 그 뒤로 14년을 표류했습니다. 미국은 핵심 기술을 거부했습니다. 예산도 부족했고, 인력도 부족했고, 기술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엔지니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레이더 기술을 주지 않자 우리가 직접 만들어 세계 3위 기술을 만들어냈습니다. 추락 한 번 없이 1600회를 날았습니다. 13. 영계의 시험 조건을 모두 통과했습니다. 1600회 비행 무사고,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양상국, 세계 4위 전투기 평가, 인도네시아 16대 수출 확정, UAE, 사우디 등 수십조 원 수출 협상 진행 중 2032년까지 120대 공군 배치. 한때의 비웃음은 사라졌고 그 자리를 전 세계의 찬사가 채우고 있습니다. KF-21 보람이라는 이름처럼 대한민국의 날개는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을 가르고 있습니다.